전 세계 내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전국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5일부터는 전국인민 대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모습이 좀 그려질지 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게 될지 중국에 대해 관심이 높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번 양회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중국 최대 정치 경제 행사죠.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양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요즘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오늘도 나스닥이 5,000포인트 이렇게 했는데요. 거의 15년 상당히 만입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5,000포인트 돌파해서 그때 아마 환호를 질렀던 이런 때였는데요. 9/11 사건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또 금리 위기에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돌파했어요. 오늘도 또 회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양해대가 아니면 제가 이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그때와 지금과의 좀 비교해서 종목으로 좀 비교해서 차이점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제 보통 이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다 그러거든요. 경제 큰 그림을 대부분 다 다른 것과도 그렇게 목표 성장률을 설정합니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이제 세 개 중요한 대회가 있죠. 매년 3월 달에는 3월 3일과 5일 이렇게 해서 양해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사중전회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작년에도. 그리고 12월 달에는 공작회의라 해서 이 공작회의 되는데요. 이 공작회의가 지금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는 정치 협의회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의회, 국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인대회가 사실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작년에 공작회의에서는 올해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건 주로 대표자들이 해결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해결하면 국민 전체에 이렇게 공인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공인하는 기간인데 사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식화하는 게 바로 5일부터 있는 전인대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작회의의 작년 12월 달에 내용들이 주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확인되는 데니까 그런 과정에서 올해의 경제정책은 신창따의 정책 목표. 이게 이제 아마 그때 공작대회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양회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양회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은 신창타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신창타이 정책 목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양에서는 중국어 했는데 이 사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 중국어를 하다가 원래 2학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2학기 때에는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졸업학점에 이렇게 보니까 이 1학년 1학기 2학기를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1학기 때 중국어고 2학기 때 일본어에서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지도교수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 못했으면 못할 뻔했습니다. 중국어학제 나와서 신창타이. 근데 이제 신창타이가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시겠지만 뉴노멀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뉴노멀이 신창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는 체에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신창타이다 하는데요. 그럼 신창타이의 이렇게 목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그림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죠. 목표치인데 작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죠. 실제로는 뭐냐면 7.4% 성장률을 기록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한 7%로 공작대에서 이게 하향 조정했는데 대체로 이 수준이 결정되지 않게 특이한 목표가 있으면 공작대 내용을 전인대에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중국 경제 목표 성장률은
7%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 다시 성장률 못지않게 소비자 물가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 위안화 평가절하 뭐 이렇게 해서 수출입이라든가 이거 관심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는 지금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지수에 해당되는 사회주가는 실업률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가 중시하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3.5 작년에 목표치에서 이번에는 3.0% 조정하는 이런 그 목표치를 설정할 그렇게 보이고요. 수출입에 있어서도 작년에 한 7.5%에서 7%를 이렇게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의 4사분면 네. 성장률과 물가와 그 다음에 실업률과 그리고 국제수지 이렇게 보면 대체로 축소 균형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신장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나라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보면 4사분면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 소비자 물가, 네. 그 다음에 실업률, 국제수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올해는 작년보다 이 마른 먹거리 좀 축소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신장타의 목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목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인데 그 어떤 의도라든가 밑에 깔린 그 이면의 의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꽤나 높다 보니까요.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된다라는 것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가 이 부분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사람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실 유년기냐 아니면 청소년 전반기냐 청소년 후반기냐 중장년기에 따라서 사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험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재테크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해라. 뭐 나중에 가서는 좀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라. 뭐 이런 쪽의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좀 시점잡이 연상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은 소위 그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자주 바꿔가는 것 마찬가지로 계획 경제에서는 대체로 그로스 패스 성장 경로에 있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력사항이다 마찬가지다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는 우리나라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반에 1920년대 1차 그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국내 자본 축적도 안 됐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일제 30년 일제 시대에 대부분 다 뭐냐면 이 국내 자본 축적 시절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자본 축적의 근간을 형성했는데요. 네. 대부분 대동아공권 하다 보니까 육로를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공업지에 전반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경제를 성장하려면 노동과 자본인데요.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국내 자본 축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독일의 강부 요새 많이 나옵니다. 독일의 강부라든가 뭐 해외 차관을 통해서 국내 자본 축적과 한편으로서는 돈을 벌면 저축은 미덕이다, 저축은 미덕이다 해서 저축의 설정해서 국민들이 소비는 악덕이고 전략은 미덕이다. 이런 쪽에서 네. 국내 자본 축적을 이렇게 해갔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그 초반에 우리가 풍부했던 것이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력 중심으로 해서 결국 수출 집약적인 산업으로 네. 갔거든요. 왜냐하면 노동 집약적 산업은 농촌에서 도시로 네. 사실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 과정에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중국의 초기 산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농촌에서 사실 그 노동력 공급이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노동 집약적 산업 중국이 초기 단계에 세계에서 저가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이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루이스 전환점을 벗어나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임금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땅값 상승, 또 자금 수요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 예.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 세제 올라가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 평가절 상되다 보니까 고병 저율 구조가 빠르게 정착돼서 한국이 1988년 서울 올림픽 계기로 해서 그동안 60년대 초반서부터 경쟁력을 가졌던 노동집약 산업이 고병 저율로 인해서 예.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사실상 한국도 경제 효율, 소위 그때부터 경쟁력이니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경쟁력이니 생산성 증대니 한편에서 해외 나가라 하는
글로벌 전략, 네.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했죠. 그 과정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그 생산성 증대,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 또 불균형을 균형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진행자분이 중국의 경제 강요라면 네. 중국이 경제를 골고루 핀다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전략과 맞지가 않으죠. 예. 맞지가 않죠. 예. 그런 상태에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표치가 2010년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성장률의 목표치를 이렇게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네.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 못 볼 때에 질적인 계산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소위 extensive growth path의 부작용을 이렇게 intensive growth path로 소위 양띠기 경제에서 생산성 증대로 이렇게 네.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장률 축소시키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그다음에 질적 부분을 더 강조하는 여기서 질적 부분이라는 것은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을 더 강조하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글로벌 쪽을 더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과정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올해 성장을 이렇게 또 낮춰 잡은 데는요. 지금 중국에서 보면 개혁의 성패 오래 달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사중전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 의제에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제 정책이 고스란히 또 담겼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 나눠볼까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인대에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성장률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부정부패 척결, 개혁, 법치주의 확립 이렇게 하는데요. 진행자분 오늘 애정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이요. 네. 그 발렌타인데이를 네.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오늘 예. 보니까 금방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사실 그 초콜릿을 준 지가 엊그제니까 금방 기억하시는 것 맛있게 같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술에서 2월 14일, 3월 14일, 11월 11일 해서 네. 사실 여자가 남자, 네. 남자가 여자.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공용해서 빼빼로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세계 통수권자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날이 뭐냐? 매년 네. 12월 9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9일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진행자분이 만약에 그걸 맞췄으면 제가 저녁 때 아주 거하게 그 선물을 밥을- 받을 뻔했고. 예, 예. 그런데요. 예. 매년 12월 9일에는 엔티 커럽션 데이라 해서 세계 반부패 데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독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사실 부패도가 지수가 산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최고 통수 입장에서 부패도가 올라갔다 하면 가장 두려우겠죠. 네. 그런 측면인데요. 제가 한번 잠시 왜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하는가. 네. 시청자분도 각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지금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 관계없이 지금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척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왜 같은 그 아나운서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런데 잠시 좀 부정부패와 중국이 왜 부정부패 척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잠시 네. 볼게요. 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각국의 부패도 지수와 성장률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이렇게 수학에서 x, y에서 x축 1, 네. 그 다음에 y축 2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점포도가 그려지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그래서 세계 각국의 부패도 지수와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스케트 다이럼 3포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1인당 GDP가 3,000달러 미만의 저개발 국가들은 부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행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영등포에 공장을 설립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딱 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2년이고 3년이 하세월처럼 쥐고 있으면 영등포에 공장이 설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부패가 나쁜 것은 알지만 급행료로 치러지면 바로 영등포에 공장이 설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률 관계는 정해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상 이렇게 네. 중위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부패도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반비례 관계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왜 지금 시진핑, 여기 우리 김 PD께서 우리가 시진핑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왜 지금 부정부패 최우선 척결하고 이번에 양에 대해서 가장 이걸 주력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이제 7,000, 8,000달러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부패 척결에 나서서 법치주의, 법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 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바로 중국이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법치주의 확립하는 이 모습인데요. 이게 뭐 용어는 이제 다르가죠. 뭐 개혁이든 민생 안정이든 사법 개혁이든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이 대부분 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양해 대회는 이 대목이 오히려 국제사에서는 더 중요한 게 바라본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이 성장률 하향 조정된다라면은 최근 들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 증시에는 혹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 가질 만한데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 보면 이미 시장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작년에 그 중국이 주가가 한 50% 이상 올랐지 네. 않습니까? 이때는 대부분 다 지수가 올라가고 주도 업종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모리 퍼시픽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떠지면 네. 이렇게 중국의 그 주식이 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이렇게 양적인 지표 위에 주가가 질적인 지표로 예. 경제 성장 질적으로 하면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별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오히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측면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해서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이 골고루 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찍어 바르는 업종에 해당되는 화장품 업종. 뭐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이제 찍어 바른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의 성장 전략에 따라서 네. 사실 내연적 성장으로 되면 결국 이렇게 여자 이렇게 근로자들이 그동안은 이제 허리띠 졸라매다가 자, 내수 시장으로 하다. 그러면 네. 소비가 미덕이다 하면 소비가 미덕에서 중국 정부가 관료가들이 써라 하면 자연스럽게 여자 근로자분들은 자기 얼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죠. 나한테 나한테 투자를 돈을 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어바르는 업종들이 2, 3년서부터 예. 계속해서 간다 이런 업종인데 그게 골고루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골고루 확산되고요. 지금은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글로벌사이기 때문에 예. 중국 이해 국가에서 돈을 풀고 있죠.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반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돈을 푸는 문제는 신용 팽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의 경제 강요들이 굉장히 괜찮다는 것은 해외 돈을 싸게 푸는 과정에서 그 돈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레딧 형성되죠. 크레딧 형성돼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그 국제화 이래서 위안화의 신뢰도를 네. 굉장히 높이는 데 이렇게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작년만큼 중국의 그 상해 지수 같은 지수 자체가 작년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러나 질적으로 골고루 개편된다,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네. 주가의 그 상승세는 전 업종도로 확장되는 이런 측면이 사실 올해는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성장률 낮춰잡는 것,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전반적 경기는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침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중국은 기획경제인데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 성장률 7%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자, 목표 성장률 7%인데 네. 그 목표 설정을 달성해 중국은 그 국가 통제력이 많다 보니까 그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그럼 작년에 7%는 7.4%인데 올해 7%를 기록했다. 자, 그러면 진행자분께 여쭙겠습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7.4%에서 올해 7% 간다 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네. 시장 경제 원리 민주주의 체제 것처럼 시장에 맡겨서 지난해 성장률이 7.4에서 올해 7% 가면 오케이. 그건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년에 중국이 7.4%인데 올해 7%.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경기 침체라. 예. 달리 봐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뭐 7% 자체만으로 상당히 또 높은 숫자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네. 중국 경제 발전 단계가 이제 10에서 12% 갈 때는 청소년 전반기에 해당됩니다. 네. 1인당 GDP가 3천 달 때 그때는 10에서 12%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지금 성장해서 1인당 GDP가 7천에서 8천 달러면 청소년기 후반기에 가야 되거든요.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사실상 성장 속도는 좀 둔화되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반기에 성장하는 속도를 청소년기 후반기에 계속해서 가면 진행자분 것처럼 키가 1m 80 넘으시죠? 예. 80이 넘는 아름다운 키가 안 됩니다. 여성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청소년 전반기에 5위가 자라도 잘하면 청소년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잘하면 뭐냐? 2m 30, 2m 50 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라도 그렇습니다. 생기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10에서 12%는 1인당 GDP가 3,000달러. 네. 지금은 중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7천, 8천 달러에서는 성장률이 7에서 8%는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적정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나오셔서 과거에 10에서 12% 갔으니까 지금 7% 떨어졌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사실 투자라는 상대의 가치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좀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시청자분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좀 양해를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 범할 수 없는 절대 미인이 있다 하면 사실 이 사회가 일단 되게 각박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미인이 있을 때는 남성들이 대부분 다 그 절대 미만 생각하니까 우리 김연경 PD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상 홀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끼리끼리 제각의 제 색깔 이렇게 하는데도 세이지게 윤택하게 되는데요. 네. 절대 미있지 말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7%다 7% 하더라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신장타의 뉴노멀 성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전부 저성장 국면이죠. 예. 저성장이니까 예. 다른 국가도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지니까 어떠냐? 상대 비교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네. 자꾸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하면 작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기 침체, 경착륙 얘기했는데 주가는 5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잘못 시청자만 접어주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11월 17일 날 후광통 이게 제도 하나가 이게 개선된 거 가지고 전부 갖다 인과관계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진행자분께 여쭙겠습니다. 후광통은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 개방하는 데에서 크게 일부분 제도입니다. 근데 그 제도 하나를 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상해 지수가 50% 올라간다면 예. 만약에 진행자분이 중국의 경제 강렬하면 그 정책 추진하겠습니까? 안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그것만으로도 이만한 반응이 왔다라면 앞으로 하는 데서도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럼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게 하나의 중국의 지수 가지고 50% 끌어낼 만큼 효과가 크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의존도가 이제 높아질 그렇습니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건 목표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체제와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거시경적인 관점에서 좀 중국의 성장률 이야기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끝으로 여쭤볼 것이 역시 이제 목표 성장을 좀 내려잡으면 중국에 좀 의존해왔던 특히 뭐 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그래도 파장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중국도 내수 위주로 좀 바뀌는 거죠. 예. 그럼 다른 국가도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 떨어뜨리고 내수 위주로 가야죠. 그렇죠? 내수 위주로 가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데요.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이제 수출 다변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미국 중심에서 미국 이해 국가로 가면 수출 다변화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도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변화냐? 이게 다변화냐? 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보면 다음 자막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제를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 문제를 좀 붙여주시면 아마 이렇게 더 공감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출 다변화 지역을 이제 중국이 사실상 성장률을 내수 위주로 내연적 성장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중국의 수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세안이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대체 시장을 마련하는 이런 쪽에 중국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사실상 우리도 수출 다변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전체적으로 목표 성장률을 낮춰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아시아 국가 간의 환율 전쟁 문제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조선일보서부터 은둔의 한국은행 뭐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돈도 안 풀고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으냐 하는 과정에서 어제부터 이제 한국은행 조선일보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소위 이 표현을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 정책이 사실 외골수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돈 풀고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자국 통화 약세를 해서 어쨌거나 그것이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국 경제가 좋아서 그러냐?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일부 리서치 기관이 한국 경제가 선행 지표가 일부 좋기 때문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찬다는 리서치 페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한번 발표된 제조업의 생산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수출이 전부 안 좋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보면 금리가 낮추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돈도 안 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과연 이 정책이 굉장히 괜찮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종합지에 해당되는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도 답답하니까 일면 톱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는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면 어쨌거나 뭐냐 거기 쫓아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당한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당한다. 지금 뭐냐 통화정책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식 이렇게 최고치를 가는데 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부동산 안 올라갔죠. 결국 정책이 잘못 피면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이 아쉽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시키지 않은 게 생각합니다. 네, 뭐 중국에 의존해왔던 국가들 확실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내수를 확대할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유연한 자세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